진짜 감사합니다. 일기록 그 오타도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얼마나 꼼꼼히 읽으셨다는 증거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오타 더 있었을 텐데 몇 개 이렇게 해주셔서. 근데 2세 찍어서 아마 2세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전 시간에 그 독서의 핵심 가치 2가지로 제가 이제 요약했었던 것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2부 때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에서 제가 가장 핵심 가치로 여기는 건 이제 뭐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자기 정체성의 발견이지요. 자기 정체성의 발견은 결국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근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탐독하는 것도 그렇고 독서 활동도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예배자는 그런데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그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거든요. 질문이 있고 또 그 질문을 하나님 통해서 받으려고 애쓰는 자, 그게 예배자지. 그냥 뭐 매 공예배에 잘 출석하고 마치 그 도장 찍듯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어떤 분께서 묵상과 사유하는 거에 대해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그냥 묵상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언어이고, 사유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여러 가지 텍스트를 읽고 생각하는 걸 사유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유한다는 표현을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게 이제 왜냐면 양쪽의 그 이야기에 다 하나로 통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 뜻이 이제 묵상하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에 첫 번째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가 철저히 이타적인 독서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지적 욕구와 지적 축적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이타적인 독서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데도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한 우리의 질서정연한 툴이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이웃에게 나가는 복음의 전도와 역할에 좀 충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신앙의 용어에 갇혀져 있는 것을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고 다양한 표현을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있는 한 같은 인류의 사회 구성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경계하지 말고 함께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 예배자, 평생 학습자, 제가 이제 그 일기록에도 썼던 것처럼, 그리고 평생 독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굉장히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간에는요, 약간 실제적인 내용을 짧게 나누도록 할게요. 독서 환경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독서가 일부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독서 해야겠다는 의지가 이제 좀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독서를 하겠다는 마음이 이제 생겼으니까 이 독서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불타올라야 되잖아요. 불타올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또 우리의 그 본성이 쉽게 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바운다리 모든 것을 독서로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만 우리가 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책 많이 읽도록 집집마다 뭐 보면 책을 여기도 깔아놔라, 화장실에도 놔라, 식탁에도 놔라, 또 뭐 안방에도 책꽂이 해놓고 어디 화장실에도 책꽂이 해놓고 막 이런 환경 설정을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런 환경 설정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 돼요. 아이들에게만 해라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아이들 위해서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최선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최선으로 나를 키우세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독서 환경 설정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가정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식탁도 되고 주방 한 구퉁이도 되고 거실 구퉁이도 되고 안방에 한쪽 코너에 조그만 책상 테이블을 놔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독서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자리에 앉으면 항상 경건하게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야, 그런 식의 약간 자기 강요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저에겐 도움이 됐었어요. 그런 의지가, 우리는 의지가 박약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식의 약간 강요를 해놓으면 훨씬 도움이 됐고, 가족 간에도 엄마가 저쪽에 앉아 있을 땐 책 읽는 거야, 성경을 읽는 시간이야, 엄마가 묵상하는 거야,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특히 이렇게 커서 하면 뭐든지 더디잖아요. 잘 안 되고. 근데 어릴 때는 뭐든지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자녀들도 그것을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무엇인가를 앉아서 어떤 공간에서 하는 모든 액션을 애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설정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에도 뭐 꼭 뭐 먹는 음식이나 약만 놓는 게 아니라 약 같은 거 많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한 구퉁이에도 요즘은 정말 그 독서를,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아이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문구 코너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독서를 자극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조금 다른 데 덜 투자하고, 그리고 독서에 사용하는 도구나 책값 이런 거는 다른 물품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투자를 하셔서 그런 아이템에서 예쁜 책꽂이도 하나 놓고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하나 놓으면, 그래서 책도 몇 권 꽂아 놓고 이러면서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독서를 하려는 활동, 그다음에 내가 어떤 책을 요즘 읽고 있는지를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또 부부가 그것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부부도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것이 부부이지만, 부부는 철저히 자기 시간과 자기 포지션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부부거든요. 그래서 각자만의 시간, 각자의 공간에서 독서하는 시간을 좀 철저히 서로 배려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육아를 같이 분담하듯이 내가 독서하고 성경 묵상하는 시간도 부부가 좀 배려하면서, 그런 시간들도 좀 서로 대화하셔서 합의를 본 거나, 이렇게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공유하는 것도 환경 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기와 결단이 모든 탄생의 행위의 시작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탄생의 행위는 그런 용기와 결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그런 식의 환경 설정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만 독서를 하면, 특히 이 주부들은 집에 보여지는 게 다 일이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주방에 가서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디 뭐 갑자기 안 보이던 데도 보여서 가서 또 막 닦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만의 그 어떤 시간이 생겨도 집이라는 공간은 자꾸 뭔가 찾아서 일을 하게 되고 자꾸 나의 집중력이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딴 짓을 많이 할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많이 본다거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도 그래서 집에서 책을 읽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 짐을 싸두고 인근 동네 카페로 간다거나 교회로 간다거나, 또 교회 가면 맨날 책만 읽냐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교회는 조금 덜 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좀 많이 가고, 그다음에 요즘은 코로나 때는 도서관을 정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다니는 게 이제는 또 어느 정도 체질화되는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도서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가서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동해서 환경 설정을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1시간 정도 집중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제 간다. 그러면 카페에 다니면 이제 요즘 커피값도 5, 6천 원씩 하는데 너무 비싸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하셔도 되는데, 저의 오늘은 제 얘기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카페에 가서 제가 2시간, 3시간, 어떨 땐 4시간도 앉아 있더라고요. 염치 없이.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그 공간과 인건비, 음료, 그 공간을 빌리는 거에 내 5, 6천 원 투자하는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주일에 만약 가더라도 뭐 4번, 5번씩
그렇게 많이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서너 번 많이 가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달로 계산하고 어쩌고 하면 아 내가 나에게 독서 환경 설정을 위해 커피값 한 10만 원 정도는 투자하자 이런 그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공간 임대료다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투자다. 근데 보면 주부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어마무시한 취미 활동과 뭐 여러 가지 오락과 모임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독서 한다는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같은 것도 본인들의 어떤 삶의 규모에 맞게 이제 그걸 계산하셔서 환경 설정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또 카페, 도서관, 때로는 뭐 정말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저는 올림픽공원이나 저희 집은 그 한강 옆에 올림픽공원하고 그다음에 그 아차산 그런데 공원 잘 돼 있거든요. 한강 옆에. 그러면 진짜 그런 데는 가면은 벤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남들이 보든 말든 거기서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이 자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시도해 보는 거. 그래서 난 무조건 집에서만 책 읽는다. 이런 식의 방법을 탈피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그것도 했었구나. 독서실도 다녀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막 고등학생 애들 다니는 독서실도 다녀서 해봤는데 이게 너무 이게 딱 막혀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 저기 스터디방? 예. 스터디룸, 예, 예. 거기도 전 종종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터디룸은 굉장히 쾌적하고 공간도 넓더라고요. 근데 독서실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룸도 종종 갔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서 내가 최적에 맞는 장소 이렇게 해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단골 카페에 있어가지고 단골 카페 사장님한테 제 일기록도 선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그분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고 같이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공간만 조금만 이동하고 조금만의 비용을 지불해서 내가 환경을 설정해서 독서만 잘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게 삶에 되게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주부들에게는 내가 나에게 비용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 소량의 투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할 때 그런 공간 환경 설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 뒤에서 할 얘기는 앞에서 그냥 해버릴 텐데 그 아이들하고 독서 모임, 독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을 때 저는 그래서 집에서만 아이들하고 책을 읽으면 그냥 집이에요. 그래서 또 엄마가 이야기하면 자꾸 교훈적이고 잔소리 같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으면 반드시 책을 읽으러 카페로 나갔어요. 그래서 카페에 나가서 같이 마주 앉아서 읽기도 하고 각자 떨어져 앉아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독서 훈련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꼭 같은 책을 읽고 나눔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아이하고도 훨씬 인격적인 대화가 되고 신앙적인 대화도 되고 그래서 반드시 같은 책을 읽어야 된다. 너는 이 책 읽어 나는 이 책 읽을게 이러면 대화가 안 되고 같은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엄마가 모르면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5살짜리 친구를 하더라도 5살짜리의 그 아이의 책을 나도 같이 읽고 그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서 거기서 표현하는 것도 나도 기억하면서 아이랑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이 독서를 해야지 너 따로 나 따로 하고 독서해 이거는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서를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서 루틴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독서 습관이 잘 만들어질 만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도 해서 새벽에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기만의 하루의 루틴을 잘 세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좀 이렇게 자리를 뒤바꿔 보기도 해서 나는 뭐 가장 독서하기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 또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없는 시간, 뭐 남편이 오기 전, 아니면 모든 식구들이 다 잠들면 30분,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만의 그 삶의 공간에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습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인 독서는 그냥 수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시간은 우선순위에 밀리면은 그냥 그날은 또 넘어가고 그날은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도 새벽 기도는 잘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30분 정도는 꼭 이제 성경 펼쳐놓고 읽고 뭐라도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을 메모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침 밥상을 차리거든요. 오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루 종일 책은 많이 읽게 되는데 성경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선순위 자꾸 성경 읽는 거를 꼭 묵상하는 건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아침에 무조건 좀 이른 시간에는 성경부터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떤 집은 이제 부부가 저녁에 식사 후에 같이 성경 펼쳐놓고 함께 읽고 뭐 몇 구절 본문 나눔 하시는 가정도 봤었고, 그거는 이제 다 가정마다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노하우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하시면 아이들의 어린이 성경 같은 거 같이 읽으면서 또 공유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정말 자기가 이거 독서를 해야겠다, 독서 습관을 길러야겠다, 이게 간절하다면 간절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내가 정말 간절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훔쳐서라도 먹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꼭 연구하셔서 우리만의 자기 각자만의 방법으로 잘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루틴이 처음에는 잘 정해지지 않을 텐데, 여기 아까 보니까 너무 이 독서 베이스가 잘 이미 되어져 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하루 30분 정도 이상씩은 다 성경 보시고 독서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여기에 맞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독서조차도 안 되고 있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또 혹여라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시작하는 20분, 30분이라도 시간을 떼서 노력하는 게 결코 이거 갖고 되겠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분, 30분씩이라도 독서 습관을 하는데, 독서 습관을 정할 때 그냥 책만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읽고 또 휘발되고 읽고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짧은 시간 묵상을 하고 짧은 시간 성경을 읽고 짧은 시간 책을 읽어도 거기에서 뭐 한 구절이라도 와닿았다, 한 본문 뭐라도 그 책의 문구에서 뭔가 인사이트가 있다 하면 반드시 저는 기록을 하라 그래요. 기록을. 그래서 오늘 당장 만약에 다 기록 노트가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없으시다면 기록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노트, 저는 다 그렇게 따로 있거든요. 묵상 노트, 또 설교 노트, 다이어리, 그다음에 영감 노트, 막 이런 거 다, 그다음에 조그만 수첩 메모 항상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독서 기록 노트 따로 있고. 그래서 노트만 지금 벌써 몇 개예요? 한 5개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뭐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메모, 새로운 인사이트 메모, 너무나 와닿았던 본문 메모.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록하다 보면, 이거는 뇌과학자들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것보다 쓸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학교 말하기 듣고 쓰기 하잖아요, 학교 아이들. 쓰기가 가장 마지막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쓰는 것까지 하는 거. 저는 기도도 쓰거든요. 물론 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도 저는 기록으로 쓰는 식으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록의 힘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록하면서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조금씩 습관화 시키시는데, 그리고 기록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냥 읽는 것보다. 그래서 성경도 반드시 기록하시면서 묵상하면 너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너무 주변에서 왜 이거 필독서야, 이거 권장 도서 목록이야,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필독서 같이 보여도 나에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배경과 내 삶의 지금 관심사, 내 삶에서 너무나 궁금하고 회의가 오는 거, 이런 주제에 따르는 책들을 읽어 나가는 것도
처음 독서 습관을 들일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독서다 이런 거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할 때는 함께 참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혼자 개인의 독서를 할 때는 너무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나의 관심사부터 읽으면 훨씬 독서를 진입 장벽이 넘기 쉽다라는 거, 예,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그 추력본, 개론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부터 읽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방대한 책들은. 근데 처음에는 다 좋죠. 그럼 개론, 신구약 개론, 뭐 성경 전체 개론, 그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 뭐 3권짜리 책이면 축약본 하나, 기독교 강요 있으면 기독교 강요, 요약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몇 번의 권수 정도는 그렇게 축약본 개론서를 읽는 걸 좋지만 그게 너무 우리가 익숙해지면 본 책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그래서 정말 반드시 읽기를 추천받는 교회에서 함께 읽는 개론서, 요약본 정도를 읽고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힘이 들더라도 본책으로 들어가는 연습, 훈련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독서는 여러분들이 다 학교 다닐 때 저보다 더 많이 하셨잖아요. 이미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엔 더딘 것 같지만 독서는 피아노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단형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어느 날 굉장히 더딘 것 같고 안 읽어지는 것 같지만 참고 하다 보면 탁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올라가고 또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계단형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독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학이 분명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건지 너무나 더 잘 아실 거고, 네, 신학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훼손되면 안 되니까 신학이 분명한 분의 추천 도서를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도서 같은 경우도 나와 신앙의 결이 비슷한 분의,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도서에서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책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랑 신앙의 결이 다르고 신학이 다른 분이 읽은 책을 넙죽넙죽 읽다가는 잘못하면 내가 너무 세상, 예를 들어 심리학 책이다 그러면은 너무 인본주의 쪽으로 내가 넘어가기가 쉬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놨는데 또 그걸 또 금방 넘어가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결이 비슷하고 나와 신학과 취향이 비슷한 분들의 추천 도서를 좀 읽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런 것들을 권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처음 시작을 하거나 좀 신앙적으로 분별하는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을 너무 검색해서 거기에서 막 회자되는 책들을 너무 그렇게 넙죽넙죽 읽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인터넷에 요란뻑적하게 막 광고하고 막 굉장히 뭐 유명한 저자다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인터넷에 의존하기보다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꼭 가거든요. 왜냐하면 서점을 가면은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는 참 맨날 보여지는 책이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인터넷은 홍보에 의한 책들이 훨씬 많이 올라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그 유명한 이름을 탄다거나,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목차를 보면서 내가 어떤 책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책에 관심이 있는지를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직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자꾸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니까 서점에 가는 게 극히 이제 드물어졌대요. 근데 서점으로 자꾸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그것처럼 또 행복한 그 외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책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서점에 가서 많이 이렇게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인터넷에서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이거 흥미로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많이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서점에서 골라왔는데 집에 와서 막상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좀 그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서점에 나가서 책을 보면은 확실히 내가
내가 미처 관심을 못 가졌던 데에 관심 가질 만한 이런 포커스를 발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직접 경험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서점에 가서 좀 다양한 책을 이렇게 스캔해 보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거는 뭐 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직접 가서 책을 고르게 하라, 막 이런 얘기 너무나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도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골라서 하는 그 독서가 훨씬 인격적인 독서가 되는 거야. 내가 직접 손으로 골라서 목차를 보고 골라서. 근데 이제 인터넷보다는 그런 이제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서 오는 거리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의 방법도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책의 완독에 대한 강박도 많이 버리셔서 나 처음 이 책 읽었으니까 끝까지 읽어야 돼, 이런 책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되고, 중간에 잘 안 읽히면 놔뒀다가 좀 묵혀 읽기라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보면은요, 저도 보니까 5년 전에는 너무 읽혀지지 않고 어려웠던 책이 한 5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책을 읽으면 요즘은 그 책이 너무나 잘 읽히는 거예요. 왜냐, 5년 동안 내가 또 독서력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안 읽혀지는 책을 붙들고 막 씨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읽다가 잘 안 읽혀진다 그러면 좀 묵혔다가 읽으시고 또 다른 책으로 읽어서, 그래서 독서 습관이 너무 이렇게 재미없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령도 피우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요령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성경도 우리가 정독도 하고 통독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반 도서도, 신앙 도서도 그래요. 읽으시면서 목차 보시면서 통독이 하고 싶은 책도 있지만 정독을 하고 싶은 책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발췌독이라 그래요. 목차 중에서 요 부분 나는 이제 인간 관계가 제일 궁금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따와서 발췌독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독서하는데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강박적인 독서 하지 말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병렬 독서라 그러죠. 한 권의 책만 우리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처음에 독서가 즐겁기 위해서는 집에서는 뭐 두꺼운 책을 읽고, 외출하고 다닐 때는 얇은 일기록 같은 단행본 들고 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일기록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정말 그보다 아니면 더 작은 문고판도 있어요. 저는 엘베 앞에 마트 갈 때는 문고판을 들고 나가거든요. 그럼 저는 마트 앞에서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엘베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도 어쩔 때는 아까워요. 예, 그 시간도 어쩔 때는 생각보다 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정말 읽으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는 읽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귀한데요. 근데 그 모든 장치가 다 습관이 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좀 독서할 수 있는데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책은 되도록 병렬 독서를 할 때, 그리고 근데 다 이렇게 주제가 다 다른 책들을 읽다 보면은 너무 또 이 사고가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병렬 독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같은 주제의 책을 한 두세 권 정도로 해서 두꺼운 거, 얇은 거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다 보면 그 주제가, 이 책들이 구슬이 꿰지거든요. 주제가 비슷비슷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 구슬을 꿰고 이렇게 또 하나로 메시지를 얻어가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너무 그 병렬 독서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책을 읽기보다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완전히 다른 책을 읽는 게 더 편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고, 이렇게도 저렇게 시도해보시고 병렬 독서를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책은 되도록이면, 아까도 제가 카페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투자하겠다고 결심했잖아요. 다른 데 진짜 그리고 돈을 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책을 굉장히 많이 사보는 편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데 돈을 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의 규모에 맞게 책도 얼마든지 좀 더 사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의 내용에 따라 어떤 그 책의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도서관도 많이 이용하시고, 요즘은 도서관이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저희 동네만 해도 도서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도서관이 또 생긴대요, 저희 동네에. 그래갖고 제가 너무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도서관은 요즘은요, 내가 읽고 싶은 거 주문하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도서관에 다 읽기록 있어요. 다 주문해놔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매일 가는 도서관에 매일 가는데 읽기록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대출을 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출해왔잖아. 제가 대출해와가지고 뭔가 이 책이 돌고 있다는 걸 도서관에 그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왜 그리고 도서관 자꾸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신간 코너 자주 이게 책 코너를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도 어떤 그림책이 어디에 계속 꽂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읽기록이 이렇게 넣었다 자리 이동을 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한번 대출해오고 반납하고 우리 아들에게 아들한테 대출해오라고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런 식으로 도서관에 책을 신청해도 요즘은 종교 도서도 다 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빌려다 보시고 해서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메모하고 밑줄 치고 포스트잇 붙이고 그렇게 필사도 하고 이런 작업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좋은 책들을 만나면 그래서 좋은 책들은 잘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면 책값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저렴해요. 진짜 제가 요번에 책을 써봤잖아요. 제 책 1,800원이잖아요. 근데 저도 짧은 시간 물론 썼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좀 저렴한 책이라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저자가 몇 달 동안 쓴 거에 치고는 가격은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책값은 정말 생각보다 우리의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가 소비 패턴에서 보면은 책값이 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지 않나. 책값이 참 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종이값도 엄청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책값을 근데 더 높여야 되는데 못 높인대요. 그래서 책은 많이 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음껏 책을 만지고 굴리고 표시하고 하면서 또 누워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커피 마시면서도 읽고 그래서 책을 많이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길게 보면은 책에 투자하는 거는 어떤 투자보다 값지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만 책을 과감하게 막 자꾸 투자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나에게. 왜냐? 부모가 성장하고 부모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서 아이도 잘 되는 거니까 반드시 나에게 투자를 하시라. 그래서 부모가 독서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아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부모님에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하시면서 이제 기록하는 거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뇌는 망각의 메커니즘으로 가지고 있대요. 아예 그냥 태생적으로 내가 오늘 읽었으면 내일 기억하는 게 한 50%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읽냐? 또 읽고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읽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축적되어서 어떤 우리가 학자처럼 이렇게 학자처럼 남지는 못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나눔했을 때 밥 먹다 나눔했잖아요. 우리 몸에 남는다 그랬잖아요. 육화된다, 체화된다라는 표현 우리가 쓰잖아요. 다 우리에게 남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떤 현상에 맞닥뜨리면은 그게 저절로 내가 그동안 읽은 것으로 해석이 나도 모르게 되고 그 현상에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원만하게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나도 모르게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축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체화된다 하더라도 더 체화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면서 나만의 어떤 지적 저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설교 묵상 노트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뭐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받아 적기도 하고 그거는 또 그때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데 설교를 듣고 그거를 잘 메모해서 집에 오면은 책에도 썼지만 대중 설교잖아요. 설교는 회중에게 하는 설교는 집에 가서 제가 혼자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로 다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다르게 오거든요. 그리고 본문도 이제 좀 와닿는 본문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 노트도 쓰고 그 설교를 다시 묵상하면서 노트를 하는 거예요. 기록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승의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 때 뭐 스승에 대해서 어떤 뭐 영혼의 인도자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목사님이 주셨으면 거기서 어떤 메시지 하나를 따와서 그거를 좀 더 확장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책을 읽은 것에서 찾아보면서 이런 내용은 어떤 책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옮겨 적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노트는 뭐 저도 반드시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도 하기도 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어떤 책은 읽으면서 이제 챕터별로 요약을 하기도 하고 또 와닿는 내용도 필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때그때 떠오르는 적용할 것들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다 읽고 나서 어떤 그 마인드맵 하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책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논리정연한 책들은 좀 읽으면서 기록을 하게 되고 일반 문학 도서라든가 인문학 도서 같은 거는 좀 전체적으로 쭉 읽고 또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기록을 계속 해 나가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시너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집중하게 해요. 독서에 집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기록이 계속 남으니까 나도 모르는 성취감을 거기서 느껴요. 그래서 그 성취감 때문에라도 독서에 내 스스로가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독서에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독서록을 남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쓰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기록에서 내가 또 발견하는 게 있고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 힘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선순환 대로 이 순서대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독서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도 기록이 굉장한 힘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꼭 독서 기록을 하시면서 좋겠고 일상에서 생활하시다가도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그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그만 수첩 하나에다가 수시로 메모하는 습관도 길러 놓으면 그 메모를 해놓은 게 설교 묵상이나 독서를 기록을 할 때 이게 연결이 돼요. 아, 저기에 이런 생각을 내가 메모해놨었는데 제가 요즘 늘 묵상하는 화두가 환대거든요. 얼마나 우리 이웃과 우리 그 독서 모임 멤버들 또 우리 공동체에 내가 환대의 삶을 살까? 어떻게 더 잘 섬기고 그들을 환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환대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단어와 연결되는 통찰과 메시지 또 아니면 어떤 단어 이러면은 그걸 계속 연결고리로 찾기 위해서 설교를 듣다가도 거기에 또 끼워놓고 또 독서를 하다가도 여기에 또 끼워놓고 또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또 뭔가 떠오르면 그거를 핸드폰에라도 메모해놨다가 여기다 끼워놓고 해서 환대에 대한 묵상을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듣다가 독서하다가 머리 감다가 이렇게 환대가 떠올랐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환대에 대해서 모아놓은 그 단어 노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범주로 이렇게 환대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어느 책의 몇 페이지에 뭐 꼭 환대하고 비슷한 어떤 맥락들만 있어도 적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수험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아, 수험생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뭐죠? 진짜 어쨌든 그 공부하는 그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하면서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작업이 독서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 기록에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의 힘이 기록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사고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고하게 하고 기록하고 읽고 기록하고 또 사고하고 이 과정이 계속 순환이 되니까 끊임없이 어디를 다녀도 나의 그 내면은 늘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또 어디 안에서도 또 시장을 보면서도 뭐 과일을 고르면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툭툭. 예, 그런데 내가 많이 읽고 저장해 놓은 게 있을수록 이렇게 툭툭 올라오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기발한 통찰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감은 안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면서 그런 게 통찰력이 나온 거고 그 통찰이 여기의 통찰과 엮어서 구슬을 꿰어서 지식이 묶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런 지식이 묶어져서 뭐 하냐?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꼭 하고 아이디어 메모
뭐 여러분들 아기들 어리니까 육아 메모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육아 메모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저는 키워드 메모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 그럼 환대의 키워드에 대해서 노트 하나에 놓고 계속 그거를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거죠. 환대에다가 계속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들은 왜 그 카테고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컴퓨터가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못해서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서 노트를 만들어 나가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 습관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습관이 되니까 읽기 위해서 쓰고, 쓰기 위해서 읽고, 또 쓰기 위해서 뭔가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굉장히 제가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저도 모르게 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정을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루틴들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하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자기를 잘 관찰하지 않거든요. 메모를 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 뭘 했고, 어디에 돈을 썼고, 누구를 만났고, 영화를 봤고, TV를 봤고, 뭐, 어떤 책을 읽었고,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기록이 되는 걸 자꾸 보면서 내 삶의 이 패턴을 수정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건전하고, 규모 있게. 예, 굉장히 시간을 방대하게 썼다면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규모가 있어지고, 소비 생활도 규모 있어지고, 또 정말 묵상하는데 너무 시간을 내가 늘리지 못했다면 그 시간이 자꾸 이렇게 조율이 되니까. 그래서 이 기록을 하면 할수록 뭔가 나도 모르게 내 하루의 일상, 또 그게 쌓여서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나의 1년 생활이 간결하고 심플해지면서 규모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날부터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소비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독서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기록을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활 메모라는 것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써요. 아침에 먹은 거, 점심에 먹은 거, 저녁에 먹은 거. 그래서 가족이 아침에는 무슨 식사 줬으면 그 다음 날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누룽지 끓여놓고 왔거든요. 그럼 그걸 데펴서 물을 붓고 먹어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일은 그럼 어제 누룽지 줬으니까 내일 누룽지 좀 별로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뭐를 줄까 하고 연구를 하는 거야, 낮에. 그런 식으로 생활 메모도 자꾸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타인 지향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내 가족도 타인이잖아요. 그런 생활 메모 하나하나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장보기도 다 메모하고, 그러면 소비 패턴도 규모가 있어지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을 들이고 조금만 생각해서 그런 메모하는 습관만 길러도 이게 독서와 다 연결이 돼서 나의 생활 습관까지도 많이 이렇게 교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 하나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구나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모도 많이 하시고 그게 하나의 루틴으로 잡혀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내용이 기록을 보면서 내용이 쌓이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하는 얘기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할 때 쓸만한 연장들이 되게 많아요. 뭐 독서대, 펜, 무슨 그 독서 아이템들도 굉장히 뭐가 많아요. 뭐 이렇게 문진, 이렇게 책 넘어가지 말라고 눌러놓는 거, 막 뭐 필기하려면 그거 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거 뭐 포스트잇도 이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도 애들처럼 다꾸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록의 활력을 위해서. 그래서 문구점 가서 그런 펜시 문구점 가서 그런 거 사다가 이렇게 다꾸를 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하나도 그런 식으로 써서 붙여놓고 하면서 나 혼자 흡족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근데 나만의 어떤 굉장히 즐거움, 소소한 행복, 그러면서 나의 삶의 활력. 근데 그것을 이제 아이들과도 같이 한다면 너무 좋고 또 남편과도 공유한다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만의 창의적인 메모 방식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독서 아이템 그리고 펜도 뭐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그래서 막 필통이 이렇게 묵직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근데 쓸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 펜에서 나오는 이 정서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독서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펜촉 하나에서 나오는 느낌, 형광 색 컬러 하나에도 그 정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은 붉은색을 하고 싶고 어떤 말씀은 보라색으로 긋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에도 이렇게 붉은색 하는 게 있고 파란색 하는 나만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독서를 하다 보면 이 독서의 묘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기록에 하나 해도 성경책도 엄청 컬러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도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가는 이런 재미. 그래서 그 재미를 아이들에게 약간 놀이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애들에게 성경 읽기 하실 때도. 그래서 너무 딱딱한 독서라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기보다 그렇게 유연하게 해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독서 모임인데, 독서 모임은 정말 혼자 읽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독서를 시작하는 분들, 또한 공동체에서 함께 읽기를 할 때 이제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독서는 하다 보면은 내가 미처 몰랐던 거, 내 눈에는 미처 들어오지 않았던 인사이트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서로 다른 시선과 관점에 토론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내 프레임에 갇혀 있던 나라면 그 프레임을 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풍성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집사님이 이런 걸 깨달으셨구나. 나는 왜 이걸 못 봤었네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책도 마찬가지인 거야. 책도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데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경험했는데 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사유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고 관점도 다양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편협한 사고나 관점에서 좀 더 확장되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면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모임이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결의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책만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와 제목만 다르지 맨날 같은 책인 거예요. 주구장창 이제 같은 주제의 결. 내가 관심 있는 게 그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심 주제부터 읽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었을 때는 좀 다양한 도서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텐데, 그때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은 독서 모임에서는 다양한 책을 이렇게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럴 때 내가 정말 좀 불편했던 책, 나는 철학책? 알레르기가 일어난다. 그런 책, 나는 정말 철학책 한번 읽기 싫던데 이런 책도 한번 독서 모임 할 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문답,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데 이제 함께 읽으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서 모임이 그런 게 좋고, 어떤 독서의 자극과 동기부여에는 너무나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책이 읽는다는 그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어쨌든 독서 모임을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사적인 어떤 모임보다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품의 변화, 배려, 이해 이런 것도 독서 모임에서 많이 조화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 모임에서는 다 각자 자기 이기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진 않는데, 독서 모임은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조화롭게 공동체성을 배우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익하고 내가 뭘 몰랐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 이런 자기 점검도 돼요. 독서 모임을 하면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걸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모임을 하면서 토론하면서 교정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강점, 그런 건 또 굉장히 위로받을 수 있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요. 그래서 또 내가 그 부분을 더 잘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독서 모임 하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어디서 우리가 칭찬받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독서 모임 하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좋고, 제 책 읽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텍스트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우리가 굉장히 깊이 진지하게 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 모임이 그래서 참 저는 중요한 게, 모이면 그분들이 모여서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가 돼요. 접근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도 독서할 때 집에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장소 이동하시라는 것도 집에서만 하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대화만 하게 돼요. 이 텍스트를 읽는데도. 근데 이제 좀 장소를 카페를 가면 벌써 부모 자식도 벌써 약간 좀 훨씬 더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오면은 훨씬 삶의 본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낯간지러운데 다른 데 가서 나눔을 하면, 근데 독서 모임에서 하면 훨씬 그게 자연스럽고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뭐 학교 엄마들하고 삶의 본질을 나누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학교 엄마들이랑 이 텍스트 책으로 모여지면 또 해요. 같은 사람들인데도 그게 이 매개체가 달라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 엄마들하고도 진지한 대화가 하고 싶다면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책 하나 가지고 만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한다면 그런 건강한 모임이 되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꼭 그런 모임 자발적으로 모이셨으면 좋겠고, 네, 뭐 책 고르고 뭐 항상 책을 끼고 다니고 이런 얘기도 앞에서 했고, 제가 이제 여기 질문하신 거 가지고 할게요. 몇 시까지 해야 되더라? 제가 놓쳤어. 시계 계속 봤는데. 여기 보면 전도 노트 아까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했는데 오래전에 만든 거라, 그게 아까 우리 오다 출판사 대표님이 왜 자기가 옛날에 했던 아니면 뭔가 실수하거나 뭐 말 잘못한 거 있으면 이불킥 한다고 그러면서 아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전도 노트 제가 만들어서 막 써보고 했던 것은 너무 오래전이고, 그리고 그 오래전에 내가 막 그 열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면은 그렇게 썩 옳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맞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어설프게 막 그 열정이 넘치고 어설프게 배웠을 때 너무나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만 만들어가지고 해보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주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없어요 지금 또. 그 다음에 책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책을 잘 쓰고 싶은 거, 저도 책을 너무 못 썼잖아요. 네. 근데 어떤 책을 읽어도 똑같이 저도 글쓰기에 대한 책을 이제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책을 쓰기 위해서. 근데 모든 책에 말하는 거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읽어라예요. 읽어야 돼.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문장을 수집하는 거.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끊임없이 메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메모해서 문장을 수집한 것을 한 곳에 저장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되고, 그걸 충분히 읽고 생각하면서 자기화시키는 게 글을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내용을 내가 말하는 언어로 잘 표현이 안 되겠다 하면 이제 저자의 인용을 갖다가 쓰는 거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쓸 때 너무 자기 검열에 시달려서 그냥 내가 써도 되는데도 자꾸 인용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 내가 아직 너무 초보 저자이고 제가 쓰는 표현이 훨씬 진부하고 상투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저자는 너무나 멋지게 해놨는데, 그래서 자꾸 이 사람 걸 빌려다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점점 이제 용기가 생기겠죠. 나의 표현, 나의 언어가 훨씬 멋질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 하여튼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결에 또 그런 문장들을 수집을 하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하면 좋은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책 읽기 싫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책 권태기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제가 감사하는 게 책 권태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슬퍼도 책으로 그걸 극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 순간만큼은 조금 그 슬프고 속상한 일을 덮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을 더 선택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책을 읽으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다시 사고하면서 교정하려고 했었고, 참으려고 하고 좀 견디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또 한 번 더 역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권태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책이 읽기 싫을 때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소진됐을 때는 물리적인 힘이 없어서 책을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있었지만 책이 안 읽혀졌던 거는 최근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함의 비결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맛보았을 때 또 그게 먹고 싶잖아요. 저번에 어디 가서 양평인가 어디에 갔을 때 메밀국수를 너무나 맛있게 먹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밀국수가 너무 그 집이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날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에 갔는데 너무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맛이 없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저는 그 집을 다시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메밀국수를 먹으러 반드시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확 나에게 이거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고민했던 걸 한 번 탁 이렇게 무릎을 치게 했던 거나 어떤 그런 것들 깨달음, 희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독서 권태기를 이겨나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의 순간을 잊지 않는 거, 또 내가 독서를 하면서 뭔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 그게 이제 좋은 독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하루 평균 독서 모임, 독서 시간은 한 번도 독서 시간을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30분, 30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집안 청소하고, 저는 독서 모임이 많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쉬었었지만 어쨌든 독서 모임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거의 저는 저희 집에서 독서 모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 이상 사람들이 북적북적 저희 집에 와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모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제 시간 세이브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도 시간만 나면 틈나는 대로 독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습관이 들이시기에는 그렇게 할 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독서하는데 열의가 생기면 이제 그거는 시간은 언제든지 날 때마다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로 만들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좀 대답이 조금 어수선하네요. 그리고 책을 고르시는 기준은 뭐 이제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고전과 신관을 균형을 잡아라, 뭐 저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뭐 그런 거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요. 신앙 도서와 일반 도서의 균형을 이루려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저의 관심사가 점점 지난 올해 한 10여 년을 신약도서, 신앙도서, 경건서적을 워낙 읽었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일반 도서를 읽는데 흥미롭고, 거기에서 많은 책을 더 읽어서 이렇게 그동안 읽었던 신앙도서와 어떻게 내가 이걸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도서를 읽는 쪽에 조금 비율이 더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제가 항상 나의 신앙이 뭔가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좀 해이해진다 그러면 예전에 항상 청교도 책을 다시 꺼내 읽었거든요. 그 청교도 어른들 책이 굉장히 강직하고 경건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메시지도 명료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바빙크도 얘기하셨는데 바빙크의 책을 읽으면 그런 내용이 명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해이해지거나 신앙이 건조해지는 것 같다 싶을 땐 그런 책들을 꺼내 읽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엔 그랬었고 지금은 제가 이제 화두로 삼은 이제 그 주제들의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환대다 그러면 환대에 대한 맥락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 환대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했고 또 일반 도서와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은 그걸 표현했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환대를 표현하고 말하고 있을까, 또 실제 어떻게 방식을 쓰고 있을까, 이러면서 자꾸 그런 내용을 이제 수집하는 독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히 기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좀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분별할 수 있는 도서들을 읽는 거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는 기준은 이렇게 교회의 도움도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회자되는 책을 너무 무분별하게 읽지 말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꼭 제가 읽어야 되나? 토끼 같은 웃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슬럼프, 이것도 이제 아까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고요. 네, 먼 길 오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해주셨고, 자기 만족적인 동기는 없는지, 이게 뭐지?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기 만족적인 동기는 어떻게, 누구시지? 자기 만족적인 동기가 뭐예요? 어떻게 체크하는지? 예. 책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데 소홀해지,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책을 읽다 보면 저도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갔었어요. 성경을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현저히 너무 책이 재밌어져가지고 책만 읽다 보면 성경을 자꾸 소홀히 하고, 신앙도서 읽으면 신앙도서 안에서 성경 본문이 많이 나오니까 자꾸 저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성경 본문하고 신앙도서 지금 강해 읽으면서 이렇게 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신앙도서나 일반 도서들은 다른 타인의 이야기잖아요. 타인의 해설이고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걸 스스로 사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타인의 어떤 해설과 통찰을 빌려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나에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내 사고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해보니까 성경을 스스로 성경 자체로 읽어서 성경 자체로 묵상하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나만의 어떤 사고를 하면서 묵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별개로 따로따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험한 경계선에서 정신을 차리고 무조건 오전에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하루를 돌아보면 책은 많이 읽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는 날. 물론 그렇다고 제가 강박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유연하게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좀 자기 의지가 그렇게 좀 만들어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린 남매 독서, 가족 독서 모임, 저희도 가족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는 안 해봤지만 최근에 너무 이 질문가 좋은데, 저희 딸이 이제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랑 같이 책 읽으면서 책 나눔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떨어져 지낸 지가 벌써 6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혼자 책을 읽고 뭔가 이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갈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카톡에 그러더라고. 엄마 다시 줌으로라도 우리 가족 모임 다시 책 모임 하자고. 굉장히 자기가 그때 시절이 갈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공부한답시고 너무 공부에만 직진하니까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너무 안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안 하고 있대요.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만 읽는 것 같고도 안 되고, 좋은 독서를 하면서 그렇게 엄마랑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다시 너무나 많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다시 이 줌으로 가족 독서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딱 지금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오랜만에 그렇게 막 책 모임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데 어려서부터 집에서 가족 모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독서 모임 하는 거 예전에 EBS에서 어느 채널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여서 다 가족 독서 모임을 명절 때마다 그렇게 한대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책 읽히는 거 너무 당연히 좋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집에서만 반복해서 하는 그 방법을 너무 오래 하면은 그게 지루하니까, 이제 요즘 애들은 진짜 카페에서도 학습지 풀고 카페에서도 가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도 어쩔 수 없는 문화니까 그 정도의 문화를 우리가 타서 한번 이렇게 공간 이동하시면서 독서 모임 아이들하고 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에게 독서 모임, 독서 방법 가르쳐 주시는 건 엄마가 이제 철저히 숙지를 해야 되겠죠. 부모가 그것이 되어지는 만큼 애들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같이 다녔어요. 무조건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읽었어요. 서점도 같이 가고 산에도 같이 가고 공원도 같이 가고 항상 책 집어넣니? 그거였어요. 가방에 책 집어넣니? 책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카페 가서 또 읽은 거 한 산에 돌고도 뭐 또 같이 가서 산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카페 들어가서 책 나눔하고 그걸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 졸업한 아들을 지금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큰 아들하고도. 근데 저는 그래요. 정말 독립하는 날까지 걔랑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을 해서 독립해서 자기 자녀를 낳을 때까지. 어쩌면 저는 손주가 생기면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부모가 철저히 자기화 되면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진리의 세계를 책의 세계에서 이걸 발견하면은 평생에 제가 아이들에게 다른 것 말라도 이것만큼은 정말 꼭 습관화 시키겠다는 각오로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29살이 돼도 제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해요. 또 산에 가자, 카페 가자, 도서관 같이 가자 하면서.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큰 아들이 같이 다닌다는 걸 사람들이 놀라워하거든요. 근데 해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애가 갈급하다잖아요. 엄마랑 같이 하던 게 못하고 있어서 너무 갈급하다 그러잖아요. 그 30대 그 딸이 뭐냐 그러냐면 그 영혼의 대화는 엄마하고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모든 주변의 친구들은 정말 물질 세계에 빠지고 자기 결혼과 취업과 그게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현실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나 그런 사고와 진지한 대화는 그런 게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그게 이제 갈급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와 늘 그 삶은 어떻게 살고 가치가 막 이런 진지한 대화를 했던 게 너무 고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꾸준히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정말 장성해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세요. 꼭 봐주세요. 그리고 딸아이가 공감 능력이 풍성한 친구가 있어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공감 능력이 있고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을 혼자 하게 하지 마시고 부모가 같이 이렇게 독려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영혼의 존귀함을 깨닫고 나니까 이 아이의 한 영혼으로 봐지게 되고 나는 조력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랬는데 세상에 많은 교육과 육아서가 많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애들 어릴 때 그런 책들도 봤지만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저 그냥 저는 진리를 잘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는 엄마 그리고 책을 아이와 함께 같이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피드백 나누는 거 그러면서 그거 엄마가 끊임없이 죽어라고 책 읽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딸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이 아이가 이번에 갈급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미국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쿠션을 올려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자기 모습에서 엄마의 환영이 확 오버랩되더래요. 자기 모습에서 엄마가 늘 책을 읽는 모습이 자기 모습에서 완전히 막 오버랩이 돼서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놀랬대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막 자기가 그 쿠션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막 눈물이 났대요.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온몸의 무의식 가운데 엄마가 끊임없이 책을 읽는 모습으로 남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막 그 서로 영통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바로 그거라고. 저
평생에 책 읽는 사람, 평생에 진리를 사유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나눔이 되는 모녀 관계, 내가 너무 간절히 소망했던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막 나누는데 막 이 감동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막 진짜 막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엄마 나에게 책 독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거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 엄마가 끊임없이 사고하면서 독서하면서 기록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이렇게 굉장히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자기가 미국에 와서 요즘 못하면서 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직진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나 너무 내 감정을 요즘 들여다보질 못했어.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 제가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모가 끊임없이 정말 저는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죽기 살기로 읽으라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내가 읽었더니 애들에게 그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와 스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독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읽고 공감하고 피드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모임 구성, 독서 모임을 구성을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6팀 정도를 하는데 구성원마다 다 모임마다 구성원이 달라요. 저희 고등부 제가 교사인데 교사들의 모임에 독서 모임이 있고 또 집사님들 여전도의 집사님들의 독서 모임이 있고 또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는 교회 사모님들 독서 모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부 이제 대학 친구들 대학부하고도 독서 모임을 해봤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집사님들 여럿이 또 모여서 이렇게 독서 모임도 해봤고 하는데 독서 모임을 구성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독서력이 너무 달라도 책을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연령은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독서력이 오히려 비슷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독서하는 그 방식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교리 모임 하는 것도 하고 또 어떤 뭐 기독교 강요 모임 이렇게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벽돌책 깨기 그렇게 표현하죠. 혼자 읽기가 하다가 앞에만 읽고 그냥 안 읽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두꺼운 책들을 함께 챕터별로 조금씩 읽어나가는 그런 모임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독서력이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신 분들을 위해서는 일기록 같은 얇은 단행본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이제 독서력을 좀 축적해 나가는 거. 그래서 2년, 3년 쌓이면 이제 두꺼운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진행해 나가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어떤 주제를 정해서 우리는 교리문답을 모여서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셔도 되고, 또 그렇게도 했었고, 구성원마다의 또 필요 요구가 있어요. 어떤 팀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단행본도 읽었었고 교리문답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독서력이 굉장히 붙은 분들은 어떤 어거스틴의 신국론 지금 읽고 있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읽어요. 그러면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같이 읽으면서 그냥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또 물어가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면서 읽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구성원은 지금 자기 교회나 어떤 이웃이든 그 배경 안에서 이제 얼추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진행하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진행하시는 리더가 책도 잘 읽어서 그 질문지도 많이 만들면 좋고 좋은 질문이 좋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좋은 질문도 연구해서 만들어가면 좋고 그래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뭐 챕터별로 발제를 해서 내용을 나누고 피드백을 해도 되고 이런 스킬들은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잘 몰라서 무조건 독서 모임 가면 다 발제하게 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서로
힘들어하고 상처도 받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어떤 구성원은 발제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구성원은 발제는 하지 않고 그냥 읽고 오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읽지도 못하고 다 오실 때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지나친 룰에 연연하면 또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모임이 오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이고 일단은 오는 게 중요해서 굉장히 유연한 방식을 처음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또 읽고 오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책부터 시작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구성원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일반 도서 막 읽고 싶어하는 교회 집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서를 읽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무조건 막 읽자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기본으로 왜 해야 하는 학습 단계가 있잖아요. 그치? 여기도 어떤 그런 기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이런 독서 모임만 하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교회 공동체에서 눈에 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질서 안에서 사실 옳지 않고, 그래서 독서 활동을 하실 때 교회 공동체에서 합의되어져 있는 기본 프로그램과 툴은 좀 거치면서 독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함께 한다거나 이 과정을 마치고 독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조화롭게 하셔야지 뭐 예배 그다음에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엔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독서 모임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또 공동체에서 굉장히 눈에 까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예배자 그리고 철저한 교회의 질서,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다듬어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추천 도서 목록은 따로 뭐 없어요. 그때 그냥 여쭤보시면 이런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저자들의 책을 읽도록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하니까 저는 특별한 추천 도서 목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삶의 공허함이 느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삶의 공허함이 느껴졌을 때 그때 있었겠죠. 저도 되게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신앙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삶이 무기력하고 뭔가 공허해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내 삶의 어떤 이 고통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면서 힘들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그냥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건 예수님이 오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시는 거야. 그래서 막 진짜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또 고통스러울 때도 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견디었는데 또 그조차도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삶이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지는 순간은 또 순간순간 올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 삶에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다 나에게 힘든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독서 뭐? 그래요? 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다 필요 없다는 마음이 놓일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거는 오직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다 했고요. 제가 나눔할 수 있는 거 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눠드릴게요. 시간 이제 빨리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피곤하시죠? 너무너무 힘드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